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최동호의 스포츠당. 예, 이제 휴가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 언론인들은 방송인들은 휴가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긴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휴가는 필요한 법. 우리 최동호 선생님께서는 여름 휴가를 보통 어떻게 다니십니까? 저는 여름 휴가를 거의 안 갔습니다. 아, 그렇죠. 안 가고 그 휴가를 겨울에 많이 갔죠. 아, 그러세요? 기본적으로 뭐 사람 많고 네네. 좀 이 바가지 씌움에 대해서 반발이 심해요. 네. 제값 주고 제 대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좀 겨울에 많이 갔죠. 그 안표를 사갖고 기껏 들어갔더니 불친절한 그런 경기장의 느낌이랄까. 예. 네. 굉장히 열받죠. 네. 그래도 뭐 바가지 쓰기 싫으면 저 해외로 가도 되잖아요. 해외로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뭐 이 성수기 때 그 티켓 구하기도 힘들고 뭐 그런 정도 있죠. 네. 근데 해외 가는 경우도 있지만 뭐 이게 땡기는 게 있으면 가고 뭐 땡기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상상하는 뭐 그런 똑같은 것을 하고 있죠. 오늘 그 지하철 타고 오다 보니까 이 여름철 휴가기에 편성을 좀 줄여갖고 네, 그 감축을 한다. 지하철 편성을. 그래서 시간도 이제 7, 8분에서 9분 정도로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도시에서 그렇게 휴가 기간을 이렇게 한대요. 그것도 나름 합리적인 것 같은데 역시 오히려 이럴 때 사람들 별로 없을 때 시원하게 영화를 보러 다닌다던가 혼자. 근데 그게 너도 이제 살면서 옛날에 그 우리 선배나 아니면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는데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나이별로 그러니까 학습할 수 없고 그 나이가 되면 알 수 있는 거. 휴가만 보더라도 20대, 30대, 20대 때는 사람 많은 데를 찾아다니죠. 그렇죠. 그리고 가능하면 여성이 많은 데를 찾아다니고 해변에 꼭 가야 돼요. 그러면은 기타 들고 뭐 그런 거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밤 새벽이라도 누가 뭐 술 마시자 그런데 무슨 옥순이가 온다 그러면은 불이 났기 일어나서 갑니다. 그럼요. 근데 요즘에 귀찮아지고요. 30대까지도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데 40대가 넘어가니까 사람 많은 거는 싫고 우리가 흔히 봤을 때 휴가 때 와가지고 뭐 책을 읽느냐 절대 이해 못 갔었거든요. 나이 들으니까 그런 느낌 있죠. 많이 보고 많이 먹는 것보다도 편안하게 있는 거. 편안하게. 이제 그런 걸 좀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군요.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이 별로 없는 도심에서 시원하게 한강 극장 가고 영화를 본다던가. 나이 들어서 그래요, 형님은. 그거.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최동 선수한테 그걸 권한다는 거죠. 저는 아직 사람 만지 좋습니다. 저는 기타 들고 집에서 조용하게 이제 작곡을 한다던가. 저는 아까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이 휴가 이거를 착착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크게 쓰려고요. 그래서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 같은 경우가 선쌤 휴가 가면 제가 대신 진행할게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저는 뭐 여행과 관련돼서 요즘에 또 느끼는 건데 어디 뭐 유럽이나 어느 도시 가가지고 우리가 대부분 다 뭐 일주일이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것저것 다 보고 오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여행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제 여행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한 곳에서 한 달 정도 이상은 머무르고 이것저것 천천히 다 보고
네. 보고 다음에야 여행을 하고 알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런 느낌이 요즘에 좀 들어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여행의 참뜻에 대해서, 휴식의 참뜻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오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먹고 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에 잠깐, 쉬는 것이지만 쉬는 것도 전투적으로 어디를 찍고 와야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라도 더 봐야지 되고. 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그러니까 여행의 자유가 별로 보장되지 않은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네, 자국 선수단을 응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응원단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또 민영원단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죠. 민영원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미남응원단보다는 민영원단이 훨씬 더 좋잖아요. 미남응원단은 저는 관심 없고요. 사실 미남응원단도 오면 좋을 텐데 안 그래요? 그럼 또 다른 또 이 센세이션이 또 있지 그럼요. 않을까? 그리고 그렇죠. 아주 그 아이돌 느낌의 아주 그 몸매도 되는 이 민영응원단이 어떤 밴드 같은 걸 갖고 와서 그렇죠. 공연을 한다고 한다면은 민영응원단과는 또 다른 어떤 느낌이 있어요. 민영응원단이 일사불란하게 응원을 하고 미남응원단이 연주를 하는. 아무튼 이런 것이 무슨 상품화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도 뭐라 그러나요? 저렇게 남쪽의 대학생들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예쁜 여학생들이 와서 구김살 없는 표정으로 응원을 하는구나. 그러나 김정일 초상화가 물에 젖으니까 울면서 그거를 거둬드는 그런 이질감도 느껴지지만 아무튼 서로를 알 수 있는 기회구나. 또 북한에게는 자신들을 선전할 수 있고 남한에서는 비공식적이지만 그렇게 해서 북에 지원을 해주기도 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 근데 이번에 우리가 인천 아시안게임이 9월에 개막하게 되니까 이제 기대를 했었었죠. 참가한다라고 발표가 났으니까. 근데 지난주에 그 북한의 참가를 위한 남북 실무 접촉이 결렬이 됐습니다. 근데 이 결렬 직후에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 체육인들이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함께 하는 것이 남북 화해와 단합에 도움이 된다라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가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은 이 실무 접촉에서 일종의 협상 테이블에서 밀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밀당. 밀당을 왜 하느냐라고 봤을 때 이 실무 접촉을 결렬시킬 북한의 이 공식적인 반응은 남측이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한다. 예를 들어서 이 선수단과 응원단의 규모가 너무 크다. 또 이 국기하고 이 한반도기의 크기까지 제한을 하려고 한다라는 이유를 내놓았지만 사실은 이 경제적인 대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계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남한에서는 그런 지원 필요 없다. 지원 안 하겠다. 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라는 건가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원칙대로 가겠다. 이제 국제 관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그리고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그리고 2005년도에 인천에서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렸을 때에 우리가 북한의 선수단과 미녀 응원단을 초청을 했죠. 근데 이 초청 자체는 좀 긍정적인 일이라고 봐요. 보는데 그 속에 정치적인 계산도 깔려 있었습니다. 그 정치적인 계산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런 그 아시안 게임과 유니버시아드 이 장밋빛 경제 효과를 내세우면서 지자체에서 유치했는데 막상 개최일이 다가와서 개최를 하려고 보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분위기는 띄워야지 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뒷거래 협상을 시작한 거였었죠. 뭐냐? 민영원단 보내달라. 북한에서는 그렇다면 보내줄 테니까 선의로 우리 민족끼리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체제 비용은 다 됐고요. 체제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식량 지원하고 비료 지원을 많이 해줬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그 일을 겪고 나니까 북한도 알게 되는 거죠. 무엇을 알게 되냐. 아시안 게임 남측에서 하는 거, 이 북한 민원단은 없으면은 장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에도 우리가 이 선수단은 물론이고 미녀 응원단까지 보내줘가지고 분위기 확 띄워줄 테니까 그건 너희들에게도 도움이 되니까 당연히 경제적인 대가를 지불해라. 이런 계산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군요. 항상 스포츠를 정치 이용한다고나 할까요? 아니면 반대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스포츠가 적절한 역할을 한 그런 예를 중에 우리는 보통 드는 게 핑퐁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이번에 그 박근혜 정부의 그 자세를 보게 되면 좀 안타까운 게, 네네. 뭐라고 할까요? 어떤 힘의 대결에서 상대방을 북측을 완전히 굴복시켜가지고 항복 선언을 받아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어떤 그 팽팽한 그 힘의 논리로 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원을 못 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은 뭐 지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얘기 나오는 거 흘러 들어보면은.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힘의 대결에서 북측이 무슨 남측의 안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가지고 네. 온다고 하는 것이 네. 어떤 무슨 뭐 그들의 자존심을 버리고 뭐 이렇게 굴복시켜가지고 데리고 올 것이 아니라 뭐 북측의 자존심도 세워주면서 네. 우리도 우리 땅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의 성공을 위해서 북측 카드를 적절히 활용한다는 면에서 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우리도 최대한 성의를 표시해가지고. 근데 이것이 아니라 원칙대로 가겠다, 국제 관례대로 가겠다. 이것을 여기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북측의 그 실무 접촉 그 결렬까지 이렇게 파국으로 가는 것은 힘의 대결로만 남북 관계를 바라본다는 점에서 좀 많이 좀 아쉽게 느껴지죠. 상대의 굴복을 전제로 한 남북 간의 평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존심으로 따진다면은 적어도 겉으로 이렇게 명분이라든가 자존심에 대해서는 이 전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갈까 할 만큼 정말 대단한 북측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네. 북측이고 또 대단한 베트남? 그렇죠. 베트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분과 실리를 쫓아갖고 이렇게 적절하게 타협을 하는 그것이 외교일 것이고 그럴 텐데 지금 그런 점이 좀 안타깝네요.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우리가 그 월드컵 시작하기 전에 네. 70년대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70년대 축구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축구와 차범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차범근 얘기를 하다가 조금 꺼내다가 네. 월드컵이 개막이 되면서 이제 월드컵 얘기로 넘어갔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차범근 얘기를 오늘 마무리 짓고 네. 시간이 되면은 70년대 축구협회 80년대 넘어가는 그 과정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지난번에는 차범근이 그 독일로 넘어가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라에서, 공군에서 얼만큼 차범근을 결과적으로 기만했는가. 기만했죠. 네. 근데 기만했는데 공군이 기만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네. 여론이 좋지 않아서였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으로서는 우리 그 뛰어난 선수 있으면 유럽 리그나 그 더 좋은 그 리그에 가가지고 좋은 활약을 보여줄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는 돈 벌기 위해서 나라를 버리고 간다. 라는 여론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또는 우물안 개구리 같은 그런 근시안적인 그런 것이죠. 좋은 선수 뺏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공군의 기만이라는 것이, 네. 차범근 선수는 당시 공군의 축구팀을 보유하고 있어서 우수한 선수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병역 혜택을 좀 줬거든요. 네. 완전히 군 면제가 아니라 6개월 정도 단축시켜주는. 네네. 이제 그렇게 입대를 했기 때문에 이제 78년도에 독일로 건너가게 되죠. 네. 독일로 건너가가지고 다름슈타트하고 입단 계약을 맺었는데 그 사이에 국내 여론이 나빠지니까 당시 이제 국방부 장관이 차범근이 무단으로 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급하게 귀국하게 됩니다. 불러들이는 거죠. 예, 그래서 네. 이 혜택 기간을 다 복무를 하게 돼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79년 6월달에 다시 독일로 가게 되는 거죠. 가서 다름슈타트에 가가지고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름슈타트 입장에서는 좀 황당해요. 네. 그러니까 1년도 안 되는 지난 해에 네. 나 지금 일이 있어서 집에 좀 갔다 오겠다라고 얘가 얘기하고 가더니 네. 이제 군인이 돼가지고 군복무를 한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은 거였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갑자기 또 나타나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니 황당한데 이 다름슈타트의 이 부후만 감독이 그래도 신경을 써줍니다. 네. 이제 브레멘이라는 팀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동국 선수가 진출했었던. 예. 네. 브레멘을 연결해줘가지고 브레멘의 테스트를 받아가지고 입단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갑작스럽게 프랑크푸르트가 급하게 전화를 합니다. 명문 구단 프랑크푸르트. 예. 네. 근데 프랑크푸르트가 어떻게 알고 먼저 콜을 했냐 하면은 네. 이 78년 박스컵
박정희 대통령. 예. 예. 박스컵과 그 당시에 이 아시아권에서 제일 큰 대회였던 일본이 그 개최했던 재팬컵이 있거든요. 아, 네. 이 박스컵과 재팬컵에서 독일 팀들과 우리 국가대표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아, 예, 예. 여기에서 왔던 이 독일 감독과 코치들이 뭐 차범근이라는 이름을 알지는 못하죠. 네. 또 이런 선수가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했죠. 별 관심 없었겠죠. 예. 네. 근데 와서 보니까 엄청나다 이겁니다. 그래서 11번 선수가. 예. 네. 독일에 돌아가가지고 이름도 몰라요. 네. 야, 한국의 11번은 약간 대단하다. 이게 소문이 조금씩 퍼진 것이었죠. 네. 근데 프랑크푸르트가 바로 걔가 걔냐. 네. 이것만 확인하고는 급하게 전화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브레멘에다가 그 협상 중인 거, 계약 중인 거 알고 있는데, 네. 곧바로 와라. 그래서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와가지고, 거기서 계약을 해버리죠. 해버리는데, 얼마나 대단했었냐 하면은, 나중에 그 프랑크푸르트가 감독이 한 얘기가, 테스트는 10분간이었었다. 그러니까 이미 뽑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군요. 예,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 프랑크푸르트가, 그 연봉, 그 차범근 선수에게 지급한 그 계약한 연봉이 네. 우리 돈으로 한 8천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8천만 원? 예, 예. 대단하네요. 25만 마르크. 오. 예, 대단한데 네. 프랑크푸르트가 이 차범근을 꼭 잡겠다라고 의지를 보이는 것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연봉도 연봉이지만 네. 브레멘에다가 이적료를 지급을 했습니다. 25만 마르크. 오. 그러니까 브레멘에 이적료를 주고서까지 테스트 10분 하고서 데리고 오겠다고 한 것은 차범근을 진짜 알아본 거였었죠. 그 당시 그 8천만 원이면은 서울에서 예. 집 8채 값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네. 일찍, 그러니까 70년대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때 뭐 저환율이 있었잖아요. 네. 차범근 형님은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네. 그래서 얼마 재산이 뭐 알 필요는 없지만 네. 이렇게 들리는 얘기에 저도 아는 사람 지금 평창동에 있거든요. 차범근 형님이 네. 집 아주 의리의리하다고 합니다. 거기서 실내 공사 인테리어를 했는데 네. 그걸 담당했던 업자가 네. 어느 날처럼 우연하게 만나가지고 네. 뭐 그 얘기를 이 공사할 당시 얘기를 해주고 했었었죠. 네, 그랬군요. 예. 하여튼요, 그 차범근 선수가 해외 진출에 성공하고 첫 해부터 두각을 나타내고 예. 그것이 발판이 돼서 나중에 팀 동료였었던 국가대표팀의 동료였었던 허정무 선수도 이제 네덜란드를 진출하게 허정무 됩니다만 본인에게는 자극이 좀 됐고 네, 자극이 된 거죠. 예. 이 유럽 팀에게는 이 한국이란 나라가 있었네 해가지고 네. 네덜란드에 진출하게 됐죠. 근데 당시에 프랑크푸르트 팀이 어느 정도의 팀이 있었냐면은 사실은 중상위권 팀이었어요. 네. 중상위권 팀이었었는데 그래서 막강한 멤버가 버티고 있었거든요. 예. 74년에 그 미넨 월드컵에서 독일이 우승했는데 독일 그 우승의 주역이었던 이 그라보스키와 네. 헬첸바인 선수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 그 중앙 수비수의 그 당시에 이제 세계적인 선수라고 평가를 받고 있었던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이 브루노 페차이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루노 페차이 선수는 나중에 차범근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요? 그러니까 괄실하게 됩니다. 차범근은 연봉이 이제 우리 돈으로 8천만 원 정도에서 시작이 됐는데 네. 그 다음에 1억 원이 넘어가 버리니까 약간 이제 열받아가지고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차범근 싫다, 얘 빼라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동독에서 그 당시 이제 서독과 동독에 있었잖아요. 동독에서 망명한 선수가 있었었고 이 니켈이라는 서독의 그 국가대표 출신이 있었었는데 니켈과 미드필드였습니다. 네. 이 니켈과 차범근이 서로 콤비를 이뤄가지고 니켈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게 되기도 했었었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얼마나 대단했었냐면은 일단 당시서부터 한국에서 있던 그 백넘버 11번을 그대로 줍니다. 네. 그리고 곧바로 주전 스트라이커로 활약을 하게 되죠. 상당히 파격적이죠. 네. 예. 이제 그러면서 79년에 이제 시즌 도중에 데뷔를 했는데 네. 데뷔해가지고 79년 이 데뷔 시즌에 모두 34경기 가운데서 31경기에 출전해가지고 네. 12골을 뽑아냈거든요. 네. 데뷔 시즌에 곧바로 득점 랭킹, 분데스리가 득점 랭킹 7위에 오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차붐, 돌풍 그 이전에 갈색 폭격기라는 별명을 얻게 된 거죠. 하긴 그 황인종이 타게 되면은 갈색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햇볕에 타게 되면은 예, 그 분데스리가는 지금의 분데스리가와는 차원이 다른 당시의 세계 최고의 리그였죠. 세계 최고의 리그였죠. 지금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예. 예.
그 정도였으니까요. 예, 네, 세계 최고의 리그였었습니다. 네네. 근데 세계 최고의 리그였다는 것을 어디서 우리가 또다시 볼 수 있느냐. 이 79년에 이 프랑크푸르트에 입단했고요. 네. 80년에 이 프랑크푸르트가 우에파컵. 유럽컵이죠.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우에파컵은 유럽 리그의 클럽 팀들 중에서 유럽 최고의 팀을 뽑는 네네네. 그런 대회잖아요. 근데 이 유에파컵에서 이 우승을 하면서 차범근이 우승의 주역으로 네. 이제 활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랬는데 그 결승전에서 독일 팀끼리 만났어요. 아하. 그러니까 뭐 유럽 리그를 독일의 클럽 팀들이 다 석권을 할 그 당시였었죠. 네네. 보르시아 MG였었는데 보르시아 MG. 보르시아 MG의 이 축구를 좀 형님 나이 또래 옛날에 축구를 좋아했던 분들은 독일 축구 선수 중에서 이 마테우스라는 선수를 기억합니다. 마테우스, 예. 알죠. 마테우스를 알고. 신인이었겠네요, 그 당시에는. 이 20살, 약간 20세. 네. 이 약간 20세의 마테우스가 보르시아 MG였었는데 네. 결승전에서 프랑크푸르트를 만난 거예요. 근데 마테우스가 수비잖아요. 예, 수비인데 차범근 전단 수비로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20살의 나이에. 저도 그 일화는 들은 것 같은데 마테우스 선수가 그 신인 때 차범근으로 처음 맞닥뜨렸을 때 숨이 떨려갖고 너무너무 이 위대한 선수를 내가 맞게 되다냐면서 상당히 떨렸었다라는 그래서 마테우스 선수가 2002년 월드컵 때 한국 땅을 밟잖아요. 그리고 올리버 칸도 그렇고 여기가 차범의 나라인가? 그 얘기 맞습니다. 이 마테우스 선수가 그 당시에 이 게르만의 혼이라고 독일인들이 붙여준 별명이 있었어요. 노장이었죠 그 당시에 최고령 선수였고. 그 당시에 20세 때. 20세 때도? 차범근과 뛰었었을 때. 그렇군요. 그러면서 독일 축구의 미래라고 이제 했던 선수였었는데 어리버리했었죠. 20세였으니까. 차범근 쫓아다니느라고. 그렇게 따지면은 뛰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독일 우승을 일군 요하임 레브 감독. 레브 감독이 차범근 선수의 교체 선수였다면서요? 교체 선수였었죠. 그랬었죠. 그런데 2차전에서 이 차범근이 이 어시스트 한 개를 성공시키면서 우승으로 이끌게 되죠. 그런데 보르시아 MG 감독이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근데 독일 리가 이제 전부 다 이게 대서특필됐었거든요. 우리가 차범근을 막을 수가 없었다. 이 차범근이 이 해결 불가능한 존재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죠. 해결 불가능한. 그러니까 훌륭한 선수들은 자신이 골을 꼭 넣어서가 아니라 수비수들을 두세 명 이끌고 다니면서 구멍을 만들어주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선수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9년에 프랑크푸르트에 데뷔하면서 득점 랭킹 7위에 올랐고 그 다음에인 80년에 우에파컵 결승전, 그러니까 우에파컵 우승의 주역으로 떠버리니까 완전히 뜬 거였었죠. 연봉도 올라가고 팀 내에서도 차범근 중심의 팀이 이뤄진 거였었죠. 그러면서 견제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견제는 불행하게도 다른 팀하고의 견제도 심하게 들어왔지만 팀 내에서도 견제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였었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표적으로 이 프랑크푸르트의 그때 수비수 센터백 중앙 수비수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분데스리가 전체에서도 꽤 이제 인정을 받았던 수비수였었는데 오스트리아 출신의 그 브루노 페차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막 터뜨립니다. 인종차별 섞인 얘기까지 해가면서 옳지 않군요. 요즘의 리그라면 전혀 그런 인종차별 섞인 이야기를 발언을 하면은 바로 경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고에다가 매장을 당하죠. SNS에서 저절로. 또 이렇게 이제 팀 내에서도 힘들었기 때문에 차범근 선수도 부단히 노력을 했다고 그래요. 뭐냐면은 이제 그 선수들 자기 집에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불고기도 뭐 해주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그게 그 텃세가 없어지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낙 이제 차범근의 존재가 이제 각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전담 수비가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였었죠.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한 경기 뛰고 나면은 이 심한 태클과 파울로 인해가지고 부상이 없었던 경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프랑크푸르트의 그 단장이 악셀 산더시였었는데 이걸 제가 직접 그 신문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악셀 산더가 어느 날은 너무 열받아가지고 기자들한테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들어와라. 라커룸에 기자들한테 들어가서 차붐을 봐라. 이 몸이 이게 축구 경기 끝낸 몸이냐? 전투하고 온 몸이지?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 경기마다 이제 심하게
견제를 받기 시작한 거였었죠. 그러다가 운명의 레버쿠젠 경기를 벌이게 됩니다. 레버쿠젠과 싸운 예. 근데 이 레버쿠젠하고의 이 경기에서 심한 부상을 당하게 되죠. 81년에. 그 부상을 시킨 선수는 그 겔스도르프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브라질 월드컵에서 네이마르를 이 무릎으로 찍어가지고 허리뼈를 골절시킨 선수가 있었죠. 순이가 선수. 거의 비슷한 상황. 심한 태클로 해가지고 거의 고의적인 태클을 걸어서 차범근이 허리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당하게 되죠. 겔스도르프. 상당히 진짜 이름 독일스럽네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겔스도르프가 또 한동안 차범근의 팬,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의 팬의 그 협박을 못 이겨서 집에 못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집에 못 들어가는데, 이 허리뼈에 금이 가가지고 6개월, 진단 6개월을 받게 되죠. 근데 워낙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기 때문에 8주, 그러니까 6개월 진단을 받았는데 한 2개월 정도 만에 기적같이 이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된 겁니다. 아이고, 잘 됐네요. 근데 그 사이에 이 겔스도르프는 나름 이제 그 인간적인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해가지고 이 꽃도 보내고 사과를 하고 그랬었죠. 근데 차범근이 다시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복귀를 하게 되는데 프랑크푸르트에 고민이 생겼어요. 왜요? 팀 재정이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고액 선수들을 넘겨가지고 돈을 좀 챙겨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비록 이제 그 병원에서 나왔지만 그 차범의 실력이나 인기는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연봉을 더 올려서 재계약을 하느냐, 아니면 차범을 내보내고 돈을 챙겨가지고 좀 더 젊고 유망한 선수를 데리고 오느냐의 갈림길에서 프랑크푸르트는 현금을, 캐시를 선택하게 되죠. 그렇군요. 그 소문이 이제 나게 되면서 그 분데스리가의 여러 팀들과 세리에 A리그, 그러니까 이탈리아 팀에서 차범을 데려가려고 경쟁에 붙었습니다. 경쟁에 붙었는데 아이러니까지는 아니고 그 운명의 장난처럼 차범근이 선택한 팀이 레버쿠젠이었었죠. 자기를 부상시켰던. 근데 결국에는 자기에게 그 허리뼈가 금이 가는 부상을 입힌 이 겔스도르프와 한 팀에서 뛰면서 겔스도르프의 그 사과를 진정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레버쿠젠에서 가장 친한 선수가 겔스도르프가 됐죠. 그러니까 뭐냐면 차범근 선수 시절의 차범근 이분의 그 성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최동훈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는 그 맥락 속에 차범근 선수가 그런 인종차별이나 그런 그라운드의 폭력 이런 것에 굴하거나 감정의 동요를 일으켰다 그러면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텐데 그리고 또 그렇게 과감하다고 쓰고 과격하다고 읽는 그 태클 때문에 그 부상으로 몇 달을 쉬게 됐을 때 그 선수를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앙심을 품었다 그러면 또 어떤 결과를 갖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이분은 그야말로 지금 요즘 많이 쓰는 멘탈이 정말 대단한 분이었구나.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그러니까 연대별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총정리로 왜 차범근이 대단한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 말씀 해주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차범근이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10시즌을 뛰었거든요. 308경기에서 98골을 넣었습니다. 98골. 그러면서 그 당시에 분데스리가 외국인 선수 최고 득점 기록을 세우면서 완전히 이제 점령을 한 거였었어요. 오랫동안 깨지지 않을 그런 기록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게 10년 동안 그렇게 기록을 세우면서 뛰었는데 10년 동안 분데스리가에서 옐로우 카드를 딱 한 장 받았습니다. 정말 신사적으로 플레이했다는 얘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보통의 선수라고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 스트라이커고 스타로 떠오른 상태에서는 참기 힘든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태클과 견제가 심하게 들어오니까 어제도 이 손흥민 선수 열받았잖아. 연습 경기하면서 멱살잡이까지 가까이 갔거든요. 태클이 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알려진 스트라이커에게는 워낙 그 심한 수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참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범근은 10시즌 동안 옐로우 카드를 딱 한 장 받았다는 거죠. 그 우리 허정무 선수가 마라도나 전담 마크맨을 하면서 거의 격투기에 가까운
그런 수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태권도 축구라고 그때 86년 멕시코 월드컵 끝나고 난 그 경기 아르헨티나전 끝나고 난 뒤에 네. 대서특필 됐었죠. 한국은 축구한 게 아니라 태권도를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투혼을 보여줬다라고 칭찬했지만 외국에서는 뭐 이런 경기가 다 있노. 예? 마라도나는 세계적인 선수인데 저 선수 만약에 다치게 하고 그러면은 엄청나는 지금 네이마르 선수를 다치게 한 그것만큼 순위가 했었었고 우리는 또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죠.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는 우리 연습 경기에서 또 우리의 또 김남일 선수가 당시 프랑스 대표팀의 최고 스타였던 지네딘 지단을 날려버렸잖아요. 부상 입혀가지고 못했잖아요. 기자들이 그때 물어봤었죠. 야 이거 어떡할래? 병원비도 많이 들 텐데 그러니까는. 김남일 선수가 얘기했잖아요. 뭐 돈 들 일이 있으면 제 연봉에서 까라고 하세요. 아이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차범근 선수가 이런 쉽게 얘기하면은 모범적인 플레이를 모범적이었었고요. 그래 이제 그러니까 옐로우 카드를 10시즌 동안 다 한양받았다. 네. 이거였었고 이게 그다음에 그의 인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스타일인데 네. 축구밖에 몰라요. 축구밖에 몰라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도 독일 가가지고 첫 번째 경기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네. 자기가 이 드리블 치고 몰려갈 때 상대 수비 선수와 부딪히면은 다 상대 수비 선수가 넘어졌는데 여기는 내가 넘어지더라. 네. 그래가지고 열받아서 생각해낸 게 스테이크. 네네. 계속 먹는 거. 너무 질려가지고 나중에는 스테이크에다가 고추장 발라가지고 먹었다. 이제 이런 얘기 했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억측과 오해도 많이 받았었죠. 네. 그러니까 내가 축구 이외에는 전부 다 끊어야지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팀에서 오는 연락 이외에는 전부 다 안 받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교포사회와 국내 언론에서 차범근이 좀 뜨더니 얘가 좀 건방져졌다. 네. 막 이런 소문이 많이 든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81년도에 결정적으로 또 잘 알려지지 않은 또 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허정무 지금 전 이 부회장이 이제 그 네덜란드에서 뛰어쳤잖아요. 네, 네. 허정무 부회장이 이제 국내 친한 기자들 한 4명 정도를 초청을 했어요. 네. 네덜란드 와서 봐가지고 이 경기 소식도 좀 보고 취재를 해라. 그랬는데 그 4명의 이제 기자가 이 네덜란드에 갔거든요. 네.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그 직후에 스페인에서 월드 올스타 경기. 네네. 세계 그 FIFA가 전 세계에서 11명의 그 베스트 멤버를 뽑아가지고 올스타 경기를 치르는 게 스페인에서 직후에 열리게 됐는데 여기에 차범근 선수가 뛰게 됐거든요. 그랬는데 그 4명의 기자가 차범근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왜? 우리가 월드 올스타 경기 취재해서 당신이 뛰는 거 잘 써줄게. 체재비 좀 대라, 비행기표하고. 그러니까 이제 차범근이 황당한 거죠. 잠깐요. 이 4분을 허정무 선수가 그때 개인 자격으로 초청을 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돈을 써가면서. 근데 그것을 차범근 선수한테 비자발적으로 요구를 한 거군요. 그러니까 돈 대주면 가서 써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였었죠. 근데 차범근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기자가 뭐 기사 써주겠다고. 돈 달라고 하니, 호텔비에다가 무슨 뭐 비행기표까지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니. 별 큰 돈은 아니었을 거예요, 자신에게는. 그죠? 큰 돈은 아니었더라도 단칼에 거절한 거였어요. 돈도 없지만, 돈은 있었겠죠. 그러니까 돈이 있더라도 그런 데 쓸 돈은 없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드러나는 게 당시 그게 이제 언론의 그 속사정이고, 또 이제 이 기자들이 그런 식으로 유혹했던 다른 그 관행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그렇게 요구를 했을 텐데 이런 것들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이런 스타일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칙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고수해 가는 인기에 영향하지 않고. 자, 오늘 차범근 선수에 대해서 얘기할 것은 참 많겠습니다만 오늘 제목을 사실은 어저께 좀 섹시하게 했거든요. 축구협회 원죄 하면서 가로 열고 물음표 가로 닫고 했습니다. 지금 쓸 수 있는 시간이 한 12분, 3분 정도 됩니다만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축구협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저는 그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다음 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 축구협회 얘기 다음 주에 할 얘기를 잠깐 이제 그 알려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엉망이었었습니다. 우리 축구협회가.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맹아가 옛날에도 더했다. 내지는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엉망이다. 전 이렇게 읽혀지고 있는데요. 근데 행정적으로만 보더라도 지금도 밀실이다 이런 거였었지만 그 당시에는 밀실 이전에 원초적이었었다. 원초적이었다. 예.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예를 들면 동아그룹의 최수정 회장 그리고 최순영 네네. 그 이후에 이제 대우의 김무중 회장이 맡았었는데 축구협회를 맡아가지고 돈을 댈 테니까 한국 축구의 그 미래를 그리는 계획서를 한번 그려와라 라는 오더가 내려가도 그 누구 하나 계획서 하나 제대로 쓸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였었죠. 아하, 그런 행정적인 머리를 그리고 또 행정적인 그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 후에 영수증 관리라든지 그러니까 회계라는 개념 그러니까 축구협회라는 단체에서 영수증 처리와 같은 회계라는 개념이 들어간 장부조차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었던 거였었죠. 그랬군요. 그냥 그러니까 이 스폰서나 정부로부터 이 기금이나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축구한테 돈 써버리는 데만 익숙했었던 겁니다. 할 줄 아는 것은 그거밖에 없었던 때였습니다. 아니 조기 축구를 하더라도 회칙이 있고 말이죠. 그런 게 있는 건데 계획서가 있고 그런 건데. 근데 그 정도였었기 때문에 이제 당시 이제 그 김우중 회장이 이제 넌더리를 치면서 축구협회를 떠나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현대가가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몽준 회장이 들어오게 됐죠. 정몽준 몇 년도죠? 70년대 넘어가고 이제 80년대 90년대 정도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대우 로얄즈라는 구단을 운영하면서 우승도 몇 번 하고 꽤 명문 구단이 된 그 배경에는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지원과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축구협회 회장도 하고 그랬군요. 그런데 축구협회 회장을 하면서 보람을 느낀 게 아니라 넌더리를 축구협회 그런 무능 이런 거에 넌더리를 그 내면서 떠났다라는 그런 얘기군요. 이제 그 와중에 몇 개의 이 사건이 또 벌어졌었거든요. 이 김우중 회장이 축구인들과는 전체 얘기가 안 통한다. 다시는 내가 축구인들하고 이거 상종을 하는가 봐라. 라는 정도의 심한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축구인들에 대한 심한 실망감을 느꼈던 여러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정몽준 회장이 들어와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자기가 보기에 이제 쓸만한 사람이 외부에서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사람들을 들고 온 거였었죠. 그러면서 이제 기업식의 어떤 그 경영평가가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그 당시로서는 그게 호평을 받았다. 그러니까 고인물, 축구협회, 축구인 출신들끼리 모였던 축구협회에 새로운 바람을 집어넣었다라고 이제 평가받았었는데 그것이 이제 또 다른 개파나 또 다른 현대가라는 이름에 그들끼리 이제 협회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였었죠. 추피아의 그 맹아를 기본을 시초를 마련했을 수도 있겠군요.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엔터테인먼트에도 매니지먼트라는 개념이 시작된 것은 별로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관행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던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그것을 이제 외국에서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배운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수만 같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이제 매니지먼트를 획기적으로 바꾼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엔터테인먼트 업계도 그만큼 발전한 것인데 그것이 잘못될 경우에는 마피아와 같은 그런 그 기득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고 거기서부터 비극들은 생겨나게 되곤 그런 것인데 이렇게 하시죠. 그 차범근 선수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다 못했잖아요. 근데 주로 차범근 선수에 대한 얘기는 흐뭇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 차범근 선수와 관련된 얘기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재밌는 얘기도 해가면서 축구협회 얘기하면 복장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두 축으로 갖고 가는 거죠. 다음 주에도 차범근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축피아 얘기를 지금 사실은 어제 제목을 그렇게 뽑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축구협회는 왜 이 모양인가 그런 얘기 해 가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좀 더 두고 차범근 선수에 대한 얘기도 더 하고. 차범근은 오늘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축구협회 얘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차범근의 대단한 기록 중에 하나. 이거 뭐 간단한 겁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10년 동안 분데스리가에서 뛰면서 98골을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놀라운 게 98골 중에 페널티킥. 네. 그러니까 페널티킥 한 골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필드골이었습니다. 보통 스타 플레이어가 있으면은 페널티킥도 좀 몰아주지 않나요? 몰아주는데 그 스스로가 차지를 않았어요. 난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고 싶지 않다? 아닙니다. 그럼요. 페널티킥을 두려워했었죠. 차범근 선수가? 예. 아니. 굉장히 역설적인데. 왜냐하면은, 72년에 아시안컵에서 국가대표 데뷔 경기를 치렀거든요. 그게 72년 5월 7일 이라크전에서. 데뷔전을 치렀는데. 경신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네. 이때 이 승부차기 가가지고 우리 대표팀이 2대4로 졌습니다. 근데 차범근이 실축을 했죠. 너무나 어이없이. 그냥 그것도 보통 골키퍼가 잡은 게 아니라 골키퍼도 못 잡았어요. 하늘 높이 날아가가지고. 근데 이 이후로 차범근은 절대로 페널티킥을 차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차지 않은 게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독일에서도 페널티킥을 노. 한 번 안 쳤어요. 트라우마가 정말 셌었었죠. 예. 그러니까 필드골로만 98골. 대단한 기록이네요. 대단한 기록이고 그렇게 대단한 기록을 세운 차범근인데 차범근은 페널티킥을 그렇게 두려워했다. 이것도 굉장히 역설적이죠. 아이고 그랬군요. 예. 알겠습니다. 차범근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이렇게 마친다고 했었는데 그분에 대한 대단한 기록들 그런 것이야 뭐 찾아보면은 쉽게 이렇게 알 수 있는 건데 그분이 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일단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리뉴얼했다. 그렇죠? 축구와 관련 없는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을 끊고 자신의 축구 스타일을 바꾸기 위해서 또는 피지컬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거기에 뛰어난 멘탈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고요. 그렇게 차범근 선수는 스스로를 혁신하면서 70년대 말과 80년대에 걸쳐갖고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거듭났는데 우리나라의 축구협회는 그야말로 동네 복덕방은 모욕하는 건가? 하여튼 그런 것보다도 못한 주먹구구를 에서 상태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그래서 차범근이 지금 축구계의 마이너리티입니다. 해설하고 있고요. 해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거 뭐 이런 뜻은 아닌데 예를 들면은 지금 상황에 맞게 얘기하면 해설이나 하고 빙빙 겉돌고 있는 거죠. 실은요. 해설을 비하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하리모토 이사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장훈 선수. 장훈 선수 같은 경우가 감독이 되지 못하고 해설이나 하고 있고 인석 트로트나 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국정 문제라고 해요. 그렇죠. 그 오사다 하루. 그러니까 그 뭡니까? 왕정치 감독. 이분은 바로 장훈 선수랑 아주 절친한 사이였지만 이 오사다로 감독은 대만인이지만 일본을 귀화를 했어요. 그리고 성격도 잘 맞춰가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래서 명감독이 되었습니다만 하리모토 이사오는 근성 있는 조선인이었기 때문에 국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고 또 성깔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거뒀는지 모르지만 일단 감독으로 뛸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박탈이 당한 거거든요. 일본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차범근이 갖고 있는 그런 국제적인 감각 또 인맥, 폭나물 인맥 이런 것을 10분 활용한다면은 우리나라 축구계를 위해서 참 좋은 일일 텐데. 저는 오히려 이 차범근 감독이 물론 이제 98년 대표팀, 98년 프랑스 월드컵 대표팀 감독도 했었었고요. 수원 삼성 감독도 역임을 했었었죠. 했었지만. 근데 그 와중에 이 98년도에 이 한국 축구의 그 승부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깜짝 인터뷰를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쫓기듯이 이제 중국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삼성 감독도 맡고 해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감독으로서의 어떤 그 축구를 보는 눈, 선수를 보는 눈은 지금 이런 그 부침을 겪고 난 다음에 지금 숙성돼 있다. 오히려 지금 이제 축구의 진정한 눈을 뜨고서 감독으로서 이 뜻을 펼칠 수 있는 때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축구협회에서는 전혀 올려놓지 않고 있죠. 그만큼 이게 마이너리티라는 얘기죠. 문제제기 집단은 외롭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분들 중에서도 그렇죠. 신철순 선생이라고 계십니다. 이분 여성축구협회를 이끌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정몽준의 반대파인 거죠. 이런 분들은 철저하게 소외되고 변방으로 쫓겨다닙니다. 예. 이런 그 예도 있고요. 그 장애인 축구를 지금 이렇게 돌봐주시기도 하고 그런 분인데 이런 얘기.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축구협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더 좀 얘기를 하면서 왜 정몽준 그렇게 국민으로부터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정몽준 회장이 또 정몽준 체제가 그 자신이 물러나고 난 뒤에도 자신의 그 대리인이 회장으로 계속 뽑힐 수 있는지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축구협회의 원죄에 대해서 오늘 이런 제목으로 섹시하게 뽑았습니다만 제목을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야